안녕하세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부채 비율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자산운용들이랑 비교를 하는 표를 보는데요. 부채 비율이 다른 것들 대부분 보면은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유독 옵티머스 자산운용만 부채 비율이 101%가 됩니다.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여기 자본 총계보다 부채 총계가 더 높다는 거거든요. 이 둘 합치면 121억 원이 되는데 자본이 60억, 부채 총계가 6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브레인 자산 운용만 봐도 자본이 대략 1000억 원 되는데 부채는 23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2%. 그 밑에 안다 자산 운용도 2%. 그래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은데 이 운영사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자기 자본보다 많은 규모의 부채를 보유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펀드 운영할 때 뭐 레버리지 일으킨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매우 드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부채 비율이 높게 나왔을까? 다시 한번 통상 큰 규모의 차입을 하지 않는 운영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좀 신기한 거죠. 자, 시작하기에 앞서 가수금이라는 것은 부기에서 처리할 계정이 미정, 아직 정해져 않는 상태로 우선 받아두는 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부채 총계는 어디에 계정이 돼 있냐? 61억 원 중에 59억 원이 기타 부채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기타 부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 기타 부채가 바로 가수금, 그리고 기타 등의 두 개의 계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금이라 24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 분류된 게 24억 원입니다. 그래서 가수금, 기타 48억 원이 합쳐가지고 여기 있는 59억 원 기타 부채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수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기업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현금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거래 내용이 아직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서 어디에다가 계정 과목을 설정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로 설정을 해놓은 게 가수금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24억 원이 옵티머스로 들어왔어요. 가수금으로. 그래서 지금 부채로 잡혀 있고 일시적인 부채입니다. 근데 이거를 준 사람이 대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계정이 정해지겠죠.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무가 부채였던 게 자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신주가 발행이 돼서 그 가수금이었던 24억 원이 자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자본 총계가 84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부채에서는 24억만큼 줄어서 대략 뭐 38억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게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일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결산 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가수금이 있다는 거죠. 옵티머스에게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채에 있었던 가수금 24억 원, 그리고 또 기타로 분류된 부채 24억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24억 원이 뭉태기로 있으면은 하나의 계정으로 들어갈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씩 다 쪼개져 가지고 24개의 계정으로 있다고 하면은 이게 디스크 조각 모음 하듯이 모아가지고 기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서는 약간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로 표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24억 원 뭉태기로 하나 계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1억 원씩 잘라가지고 24개 계정, 그래서 기타로 한 게 아닐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수금, 기타 합쳐서 48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채의 성격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뭐 회계 처리,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상당 부분이 일단 베일에 가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가수금 24억이 있었고, 이거는 현금이 회사로 들어왔지만은 아직 일시적인 어디다가 계정을 확정해야 될지 몰라서 일시적으로 부채로 분류를 한 게 가수금입니다. 그래서 가불금과 같이 손익을 은폐하는데 악용하기가 쉬웁니다. 하지만 결산 시에는 반드시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를 하게 되고요. 어쩌다가 옵티머스는 부채 총계가 늘어났을까? 이 자산운용사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 대부분이 다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펀드 매니저, 그런 사람들 월급을 주잖아요. 또 연봉을 또 많이 받고. 그래서 만약에 운용을 하는데 적자가 나면은 이 보수를 회사가 부채를 져가면서까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다른 이유로 커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옵티머스는 돈을 벌었는가 안 벌었는가, 그것도 궁금하겠죠. 2016년, 2017년은 각각 17억씩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29억 6억을 달성했는데 이거 계산해보면은 34억 마이너스였다가 뒤에 거의 비슷하게 35억 또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해보면은 마이너스 17억, 마이너스 17억, 플러스 29억, 플러스 6억 해가지고 뭐 거의 쌤쌤을 친 거죠. 4년 동안. 그래서 0, 수익이 거의 0. 그리고 이제 가수금은 언제부터 등장을 했는가? 2018년 3월 말부터 등장했는데 이때는 3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24억 원이잖아요. 전체 부채는 또 이 당시 12억이고 그 중에 3억이었으니까 대략 4분의 1 수준의 가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이 되니까 이게 40억으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나고 나니까 2019년 3월에는 20억으로 다시 줄었다가 이 줄은 거는 뭐 확정을 한 거겠죠, 계정을. 다시 또 3월에 규모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수금이 계속 조금씩 생기곤 하고 있었어요. 자, 또 이제 가수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소형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출처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으로 잡히게 된다는데요. 유입된 자금을 말하는 거죠. 기업 운영하셨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가수금 얘기 저한테 가끔씩 해주셨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옵티머스 부채 비율의 미스터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도 이제 조금씩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P밸류를 보면 되는데요. 이 P밸류가 작다면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밸류가 작네? 그러면 통계적 유의미성이 크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P밸류가 0.05 이하라면은 과학자들은 실험에서 기무가설, 즉 연가설이라는 것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 연가설 이거를 반대에 반대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실험 값들이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배제할 것이다. 없다가 아니다가 돼서 좋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오늘날 P값은 통상 처음에 카이제곱 값을 계산하면서 참조 테이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expected result가 있고 observed result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밑에 거는 실제로 관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예상했을 때는 이 빨간 차가 100개 딱지를 떼고 파란색 차가 50개 딱지를 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관찰을 해보니까 90개가 이 빨간 딱지, 그 다음에 파란색 차가 60개 딱지 이렇게 뗐어요. 이렇게 이제 바뀐 결과, 예측값이랑 관찰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실험 조정, 즉 전국적 규모가 이제 100대 50이었는데 지역 규모로 데이터 출처를 변경했잖아요. 그러니까 90대 60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제 실험 조정이 결과를 바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을 경찰이 전국 평균 경찰만큼 편향된 것일까,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싶은데 그게 P값이 영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중간 가적을 건너뛰고 바로 이제 P값을 구한 결과 해석으로 가보면요, 이제 P값이 0.05보다 크게 나왔다고 해요. 0.05랑 0.1 사이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연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전국이 딱지 떼는 게 100대 50이었고 실제로 관찰하는 게 90대 60이 나왔잖아요. 이 차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전국이고요. 이거는 우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경찰들이 빨간색 차와 파란색 차의 정균 평균과 유의미하게 다른 비율로 티켓을 발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소 95%의 확실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딱지에 90을 줬던 이게 유의미하게 다르게 티켓을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전국 평균 100이랑 우리 마을 90이랑 큰 차이가 없다. 우연히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냐? 아까 0.05에서 0.1 사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 확률이 5%에서 10%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우연의 일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실하게 말하려고 한다면은 뭐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확실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바뀌는 거, 100번 중에 10번 정도는 이런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토대로 말을 한다면은 이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연의 일치로 한 10% 우연의 일치로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럼 90%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 같은 거는 엄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이제 5%가 넘어가는 우연의 일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가능성이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신약 실험을 해요. 그럼 10% 확률로 사실은 이거 효과가 없는 우연의 일치인데 10% 확률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런 유의미하게 보이는 결과가. 그러면은 10개 신약이 FDA 신약 신청하면은 하나 정도는 운빨로 임상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0.05보다 작아야지 유의미하다. 그리고 실제로 뭐 0.5보다 작으려면은 뭐 0.0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97%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나올 확률이 3%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